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가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려 1659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집들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수백 채를 넘는 집을 혼자 소유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예. 문제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탈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그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59채를 한 사람이 들고 있다는 길래.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만 2세 된 애가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9세 된 사람이, 집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19살 이하 미성년자가 501명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서초구에 300명이 있고 송파구에 131명이 있고 뭐가 이상하냐면 투기과열지구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 특히 100채 막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투기를 조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법이 끝까지 찾아내어서 마치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탈루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통계적으로 서울 시내에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전국에 집을 110% 공급을 했어요. 서울에 그러면 한 가구 한 주택 가지잖아요. 100% 공급했으니까. 근데 서울만 놓고 보면 한 가구 주택자가 47%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두 채를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 찾아내서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에 2살짜리 아이가 임대주택 보유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불법과 탈법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날 만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다 보니까 월드컵 상암 경기장 앞에 이제 블로마드라 그럽니까? 쳐져 있더라고요. 8월 31일 이란과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 이러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9시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현수막. 네, 맞습니다. 이란과 그 최종 예선 9차전을 치르는데요. 예. 그 이란은 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네. 승점 13점의 한국과 승점 12점의 우즈베키스탄이 남은 한 장을 두고 다투는데요. 네. 만약 우리가 내일 이란을 이기고 같은 시각에 중국이 우즈벡을 잡으면 또 우리나라도 본선행을 확정하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란에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다음 달 5일에 그 우즈벡과의 원정 10차전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민 기자도 가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 워낙 한국 축구 명운이 걸린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요. 네. 우즈베키스탄 원정 기자 신청 수가 50여 명이 넘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목요일에 대표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31일 날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거예요? 다음 달 5일에 열리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달 5일 밤 12시에 열립니다. 좋겠다. 타시켄트로 가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기내식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 외국을 안 나간 지가 오래돼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내시겠죠? 네, 일단 우리나라는 1986년 대회부터 8회 연속
본선에 나갔고요. 네. 그 축구인들이 좀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될 경우엔 또 한국 축구에는 또 재앙과 같은 일이다. 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 선수들이 그 최고의 무대에서 네. 뛸 수 있는 경험이 그 기회가 사라지고요. 예. 그리고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 대한축구협회 스폰서십도 줄게 되고 그러면 유소년과 인프라 등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축구 K리그도 관중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예. 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바라고 있습니다. 광고료 받는 방송사들도 지금 요즘 뭐 파업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상파 3사가 그 러시아 월드컵 중계권을 우리 돈으로 1,077억 원에 그 구매를 했고요.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못 나갈 경우에는 국민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또 해외 축구 팬만을 위한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또 광고 시장을 고려할 경우에는 또 방송사마다 그 약 400억 원대 적자가 우려됩니다. 오이구야. 시청률 올리자는 소리가 나오겠군요. 우리 선수 어떤 선수 주목해야 됩니까? 이동국 선수입니까? 네, 그 38살 노장 공격수 이동국 선수가 그 내일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팔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도 또 붕대를 감고 하하. 또 출전하는 투혼을 불사를 예정입니다. 예. 신태용 감독은 또 우리 선수들이 이란보다 최소한 한두 발자국씩 더 뛰어야 한다면서 그 팬들에게 또 이게 한국 축구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비장한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삼성팀하고 연습 경기에서 졌잖아요. 2대1로. 네, 그 유럽파가 가세하기 전에 수원 삼성과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1대2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구자철 선수 유럽파가 가세했기 때문에 예. 또 내일은 뭐 좀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는 왜 차출이 안 됐나요? 웬만하면 이승우 선수도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데 데리고 오죠. 네, 그 이승우 선수는 현재 19살이라서 아직은 A대표팀에는 뽑히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그 20세 이하 월드컵 그 대표팀에서는 또 활약을 했습니다. 예. 사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예. 이번에 이탈리아 헬라스 베로나로 그 오늘 이적이 확정이 됐고요. 네. 또 베로나가 이적료 20억 원을 주면서 또 이승우 선수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예. 그 요즘도 우리 박 기자가 보시기에 축구나 야구나 농구 이런 데서 심판들이 구단 측으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눈치껏 편파 판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사실 그 최근에 그런 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요. 네. 하지만 프로야구에서 좀 구단이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 프로야구 구단과 동거래 의혹이 있는 그 전 심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예. 또 2013 시즌을 끝으로 프로야구를 떠났던 그 최모 씨가 또 구단 관계자들에게 3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검찰이 돈 전달 여부와 승부 조작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두산과 기아, 넥센, 삼성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한번 좋은 말씀 한번 격려사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지금까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예. 슈틸리 감독 시절에 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또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네. 내일 우리나라 그 홈구장에 6만여 명이 모일 예정인데 예. 정말 그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청취자분들이 매일 기다리시죠?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오셨는데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두 분께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작가분이 써준 글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경태 전에는 정책위 부위원장이셨죠. 청년위원회 네. 부위원장. 지금은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네.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신 거예요? 사실 이거 바른정당 창당할 때부터 말은 나왔던 자리였는데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왜요? 왜냐면 뭐 청년 영입하려면 이런 거 속된 말 좀 팔아서라도 좀 데리고 오라고. 제가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신선한 이미지보다는 노련해지고 싶은데 이게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의 자강론이랑 연대론이랑 막 붙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연대할 것 같으면 제가 바른정당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론 쪽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같이 의견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두 분이 이렇게 날로 발전해 가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건 좋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이 기득 정치인분들에게 제대로 된 멘토를 삼으셔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두 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당대표 선출되신 분에게 눈앞에서 제가 직격탄을 돌직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새 정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신을 멘토로 보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을 속이는 게 되고 그 젊은 정치인들을 꿈을 적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짓은 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죠. 이준석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정말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정치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지방선거 공천 문제 정치발전위원회에서 노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공천 논의는 빼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다른 별도 기구가 지방선거 기획단이라고 해서 생기고요. 또 정당발전위원회 취지 자체가 저희가 야당일 땐 혁신했지만 여당일 땐 발전하자 이런 이겼을 때 더 겸손해지자는 논의라서요. 또 공천에 대한 부분은 좀 빼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 문제를 안 다루겠다 선언하는 순간요. 관심도가 식어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공천 문제에 정치 개혁이라고 보통 하죠. 정치 혁신이라는 분과를 보통 두고 이제 공천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걸 딱 빼놓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정책 혁신이나 이런 것들 노선 혁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당원들의 대중의 관심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건 제가 운영의 묘에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지는 약간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들이 공천 관련해서는 내가 다 정리하고 할 테니까 아우들은 이번에는 단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봐. 이러고 그냥 숙제를 이렇게 더 다른 걸 주는 것은 아마 뭐 평균 연령은 저희가 어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기획단보다는 이제 어찌되었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내에 계시던 박광원 한정혜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박경미 의원님이 들어오셨고요. 원외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의 또 측근으로 알려진 이우삼 지역위원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측근인 측근으로 알려진 현준호 지역위원장 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안에 방금 우리 장인태 의원이 말씀을 들은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 부류의 분들이 하나의 그 민주당을 형성하고 계시네요. 그게 여러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로 일궈낸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조화를 만들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스펙트럼이 워낙 넓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바른정당.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뭘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우선 자강론이라는 게. 자강론이란 너무 그거잖아요. 담론식이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자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지방선거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당과의 노선 경쟁이 명확해야 된다. 경쟁할 거예요? 합당할 거예요? 저는 경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합당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안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왔어요? 저거 혁신 못할 거 알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들어가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발언을 공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선 공약들 살펴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어느 당과도 노선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대선 때와 달라진 점들 좀 정리하고 구체화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모든 공약들이라든지 모든 정책이라는 건지 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민주당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3의 길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아쉽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10,000원을 언제 도달할 것이냐 갖고 숫자만 갖고 다들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 방식을 좀 전환할 수 있다든지, 저 같으면 뭐, 요즘 자영업자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아니 이거 뭐 지방 갔을 때 뭐 시도별로 좀 다르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비현실적인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 빼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아요. 뭐 그렇게 있고, 직군별로 좀 다르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대선 때는 채택되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저도 그런 이유를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혁신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도 청년위원회나 이런 게 있죠, 정치발전위원회라든지. 네,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청년위원장이 선출됐죠. 전국 청년위원장이 그렇죠. 최고위원회 배석합니다. 네. 사실 거기 최고위원회 1등으로 당선된 장진영 변호사만 하더라도 사실 청년이에요. 그분도 40대니까. 네.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예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4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4자를 그렸는데, 내년에는 여기보다 한 5%포인트 정도? 6%포인트? 7%포인트 늘어난 429조대. 라고 한답니다. 여기 특히 이제 복지 예산이 146조 원대인데요. 장경태 의원이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내용 한번 큰 방향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예산안의 특징은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부처별 안배보다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정치 철학에 따라서 예산안을 좀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의 특징으로는 또 힘 있는 소위 이제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들이 의외로 맥을 좀 못 쳤다. 오히려 정말 국정 철학에 근거해서 좀 나아갔다는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일자리 관련된 예산으로 가장 많이 좀 증액된 게 주목할 만하고요. 또 교육부 예산이나 또 국방부 예산도 특이하게 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현미 여군 장관의 국토부, 또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가 좀 감소한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방금 장경태 의원 이야기 듣고 뭐 느끼신 점? 그러니까 사실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엔 수치들이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급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야당 시절에 보였던 어떤 선명성보다는 그래도 현실과 많이 타협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래도 그 부분은 안도하는 게, 예를 들어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시절의 당론을 찾아보자면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죠. 명목 임대료금 50% 인하로 가야지 적절한 거거든요. 그 말에 맞추려면은.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이제.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급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공약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선거로서 공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안보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 자체는 언뜻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혹시 이게 만약에 뭐 자주국방이라는 이야기 하에 동맹 다자간 안보 체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재 뭐 지상군을 줄이고 다자간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의 트렌드가 되어 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군비 증강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실책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거 전에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뭐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선거 공약으로 나다가 나중에 국가 살림을 직접 딱 맡고 보면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줄이자 하는 부분도 나오겠죠. 뭐. 저는 근데 이번에 SOC 예산을 이제 많이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우리가 한 측면에서 보면 또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어요. SOC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기조로 갔어요. 복지 재정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피드백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SOC 예산이나 여러 건설 예산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가장 이제 사회에서 좀 어려운 분들, 건설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생계가 흔들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을 이해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뭐 그렇다고 건설을 하자는 건 아니고 대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예산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바로 급여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SOC 산업 그 예산이 준 이유는 MB 때 워낙 SOC로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원래 SOC 예산을 축소하는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립을 했고요. 뭐 4년에 걸쳐서 뭐 17년에 21조, 18년에 20조, 19년에 19조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감액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SOC의 중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MB 때 이제 그 토공 예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 정도 이미지가 심어져서 그렇지 정작 경기 부양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대세고 실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고속철도 계획이라는 이런 거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급여라는 거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아주 좋은 급여이긴 하지만 이제 또 뭐 심수중 산업이 하긴 그렇지만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킬 만한 동력도 국가 예산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SOC가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뭐 너무 이제 뭐 개발 위주의 시멘트 냄새만 너무 맡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G20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인프라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가 1위, 그다음 국도가 3위, 철도가 6위거든요. 그러니까 G20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SOC 확충을 국도 면적당 이제 따져보면 더 이상 도로를 까는 걸로 경제 발전을 하는 프레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 SOC도 이제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백지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거지만 사실상 SOC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그런 공항 계획 같은 것도 당연히 지연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SOC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창조 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성과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창조 경제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만질 수 없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오히려 더 측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회 어떤 층에서는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나는 컴퓨터도 모르고 여기서 혜택 받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회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